안녕하세요. 그 책방입니다. 오늘은 신승철 작가의 모닝콜이 울릴 때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신승철 작가는 지난 6월에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장편 소설과 그 책방이 오늘 준비한 모닝콜이 울릴 때는 입양이라는 화두를 담고 있습니다. 모닝콜이 울릴 때는 소통하기 어려운 어린아이와 관계를 맺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파양이라는 문제를 두고 아버지로서의 심정이 극적이면서도 절절하며 또한 따스하게 전달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고 청취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닝콜이 울릴 때 신승철 1. 핸드폰에서 모닝콜이 울린다. 석 과장은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얼른 버튼을 눌러 소리를 잠재운다. 아내와 딸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 입양한 지 2달이 지났건만 딸아이는 여전히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석 과장도 예전과는 다르게 무턱대고 아이에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는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가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달려오면 엄마의 허락을 받고 오라고 돌려보내는 식이다. 아내가 허락하면 먹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에게서 아이스크림 통을 빼앗아 냉동고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면 아이는 대성통곡을 하게 마련이지만 석 과장은 애써 모른 척한다. 정 시끄러워지면 참다 못한 아내가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와 아이에게 건넨다. 석 과장의 돌변한 태도 때문에 아이가 혼란을 겪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지만 먼 길을 함께 가려면 어쩔 수가 없다. 석 과장은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댄다.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아본다. 잠들기 전에 목욕을 한 탓인지 유아용 샴푸 냄새가 풍긴다. 아이 특유의 살냄새나 젖비린내가 날 법도 한데 그렇지는 않다.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석 과장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이는 왜 아내를 거부하는 것일까? 파양의 후유증일까? 예전에 모진 엄마를 만난 것일까? 아니면 다정한 엄마를 만났는데 헤어졌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는 것일까? 석 과장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저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뿜는다. 일어났어요? 응, 어제는 별일 없었어. 도저히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 사내아이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말려도 소용이 없다니까. 때려줄 수도 없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먼저 미치고 말 거야. 그러나 저러나 어제는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셨어? 술 주정을 하던가? 들어올 때는 멀쩡하더니 잠든 윤희를 쓰다듬으면서 울던데? 울어? 내가?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내가 봤다니까.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일은 무슨? 그리고 어제는 내가 운 거냐? 술이 운 거지. 북엇국 끓여줄 테니까 오늘은 아침 먹고 가. 아니야, 늦었어. 회사에서 먹으면 돼. 석 과장은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켠 후 화장실로 향한다. 오늘은 기획실과 마케팅부가 공동으로 기능성 음료 광고 문제로
회의를 하는 날이다. 화장실에 들어선 그는 세면대로 다가가 물을 튼다.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거울을 바라본다. 푸석푸석한 얼굴을 한 사내가 거울 속에 서 있다. 지치고 힘든 표정이 역력하다. 2. 평일인데도 개천을 따라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석 과장은 오랜만에 휴식이라 그런지 출근을 하지 않고 한가하게 길을 걷는다는 게 죄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걸을 때 아이가 묻는다. 아빠, 월차가 뭐야? 회사에서 수고했다고 한 달에 한 번 쉬라고 주는 날이야. 그럼 오늘 회사 안 가? 응, 오늘은 윤희랑 하루 종일 놀 거야. 석 과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이는 좋아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내에게 아이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겁먹은 표정이 역력했다. 아닌 게 아니라 석 과장은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젯밤에는 자다가 눈을 뜨니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내는 윤희와 자신이 한데 엉켜 잠든 모습을 지켜보다가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아내는 거실에 있지 않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걸어서 딸아이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아내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석 과장은 아침 일찍 회사에 전화를 넣어 월차를 신청했다. 석 과장은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도 윤희도 이제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함께 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다. 이러다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빠랑 놀러 다니는 게 싫어? 좋아. 그런데 뭐? 나 어디 가? 어딜 가? 어디 가고 싶어? 영문을 몰라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석 과장은 가슴 한쪽이 사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이는 알고 있구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더구나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4살 박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얘기를 에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다. 윤희야, 아빠 말 잘 들어. 아빠는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아빠는 널 절대 안 버려. 알겠어? 왜 대답이 없어? 아빠는 죽을 때까지 윤희랑 살 거야. 알겠지?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석 과장은 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잇는다. 대신 너도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하나만 들어줘. 뭔데? 오늘부터 너는 네 방에서 자. 왜?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어. 너도 엄마를 도와줘야 해. 알겠지? 싫어. 엄마는 너한테 엄마야. 우리는 가족이고 엄마를 도와줘야 한다는데 왜 싫어? 엄마 싫어. 엄마가 싫어? 왜 싫어? 엄마한테 냄새나. 냄새? 무슨 냄새?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이빨 냄새? 엄마한테 무슨 냄새가 난단 말이니? 석 과장은 어이가 없었다. 아내에게서 무슨 냄새가 난단 말인가? 암내라도 난단 말인가? 아내는 방바닥에 떨어진 먼지 하나도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다가 냉장고를 여닫을 때 풍기는 냄새도 참지 못해 일주일이 멀다고 냉장고 청소를 해대는 성격이었다. 뿐인가 아내는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하도 부지런을 떨어
속과장으로서는 오히려 기가 질릴 때가 많았다. 말해봐. 엄마한테 무슨 냄새가 나니? 몰라. 엄마 냄새 싫어. 속과장은 할 말이 없었다. 싫어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냄새가 나서 싫은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엄마한테 왜 냄새가 나는지는 나중에 또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이건 확실해. 엄마랑 살기 싫으면 아빠하고도 살기 어려워. 알겠니? 석과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때마침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한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액정 화면을 확인한다. 이 실장의 번호다. 하필 이럴 때 전화람.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석연우입니다. 아, 석 과장. 이 실장이요.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려고 사무실에 들렀는데 마침 월차 중이시네. 좋은 소식이라뇨? 뭐긴 뭐겠소. 한국암예방재단에서 석 과장이 제안한 기능성 음료를 암예방 식품으로 공식적으로다가 인증할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 정말이요? 그런데 인증할 수도 있다는 결정은 또 뭐죠? 인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재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라서 간단한 인증 절차가 있을 거요. 서류는 통과했으니까 면접을 좀 보자는 얘기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소? 조 소장님이 바꿔달라시는데. 잠깐만요. 나 조 소장일세. 이 사람아 축하하네. 우리가 해냈어. 해낸 거라고. 조 소장의 목소리는 들떠 있다. 아이고,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여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얼른 나오게. 아, 그런데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왜? 아이 때문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자네는 항상 바람잘 날이었군. 그러면 내일 내 연구소로 들르게나? 예, 알겠습니다. 석 과장은 전화를 끊고 나서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다.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입사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처럼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처럼 기분이 들떴다.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오줌보에 묘한 힘이 차오른다. 유식행위만 남았다면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이번 기능성 음료의 최대 난점을 일거에 해결하는 쾌거인 셈이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핸드폰을 든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개천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아스팔트 위에도 아이는 없다. 툭 트인 공간이라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석 과장은 깜짝 놀라 개천 쪽으로 내려가는 제방을 향해 황급히 몸을 옮긴다. 제방 밑에 좌우를 살펴도 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물 위를 살펴도 마찬가지고 주위 사방을 살펴도 아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석 과장은 땅이 풀썩 꺼지는 것처럼 다리가 휘청거린다. 그러다 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옆으로 난 언덕길이 석 과장의 눈에 들어온다. 그는 그 언덕길을 향해 내달린다. 언덕을 올라 다리 위에 다다르자 왼쪽은 신호등이 연결되었고 오른쪽은 다리 위를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그는 한 마리 영양처럼 몸을 좌우로 튕기며 급히 신호등 건너편을 살핀다. 아이가 횡단보도 건너편에 직선 거리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 보인다. 석 과장은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몸을 날린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갔을 무렵 그는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달려오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듣는다. 잠시 주춤거린 석 과장은 아이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린다. 윤희야, 자니? 석 과장은 아이를 업은 채 집으로 향하며 묻는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고 말았다. 4살짜리 아이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람. 석 과장은 혀를 끌끌 찬다. 석 과장이 달려들어 아이를 낚아채자 아이는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다 아빠의 얼굴을 확인한 아이는 얼굴에 금방 해맑은 웃음을 머금었다. 석 과장은 아이가 위험천만한 신호등을 건넌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그는 무심결에 손바닥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호되게 내리쳤다.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아이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연거푸 석 대나 때렸다. 아이는 자지러지듯 쓰러졌다. 이윽고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의 하얀 스타킹에는 물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자 석 과장은 코가 뜨거워지면서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아이를 향해 등을 내밀었다. 아이는 울면서 잠시 망설였다. 석 과장이 어필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아이는 다가와 그의 등에 달라붙었다. 걸을 때마다 아이가 싼 오줌이 그의 등에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석 과장의 등에 온몸을 밀착한 채 잠들어 있다. 석 과장이 출입문에 들어서도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없다. 아내는 시장을 보러 밖으로 나간 모양이다. 그렇다면 현관문을 열어놓고 나갔다는 얘긴가? 그는 아이를 업은 채 안방 문을 연다. 침대에는 아내가 곤하게 잠들어 있다. 들릴 듯 말 듯 코까지 골고 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서서 안방을 나선다. 아이는 거실 소파에 눕힌다. 아이의 젖은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고 옷장 서랍을 뒤져 아이에게 편안한 내복으로 갈아입힌다. 그때까지도 아내와 아이는 곤하게 잠들어 있다. 3. 집안일 때문에 요새 마음이 좀 무거워. 조 소장이 말문을 연다. 집안일이요? 그때 종업원이 와인과 안주를 들고 다가와 말이 중단된다. 종업원은 조 소장과 석 과장을 번갈아 눈길을 주며 말없이 미소를 짓는다. 종업원이 사라지자 조 소장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연다. 자네에게 말을 못했네만 딸아이가 결혼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거든. 사돈댁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솔직히 이혼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모양이야. 저 때문에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군요. 입양이나 시험관 아이 같은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바로 보았네. 자네에겐 미안하지만 딸에게 입양도 권하기가 조심스러워.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 입양도 작은 문제는 아니지. 요새 자네 가족은 어떤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새 아이 때문에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았는데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게 있다더군요. 아이가 2세 정도가 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착을 보이게 된다는데 이를테면 할아버지, 할머니, 정규적인 양육자에게 애착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 딸아이와 집사람은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집사람에게서 냄새가 나서 싫다고 말하더군요. 냄새가 난다고? 글쎄요. 실제로 냄새가 난다기보다 비탄 반응 같습니다.
비탄 반응? 예, 상실로 인해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데 좀 병적이면 그 아픔이 크다는 얘기겠죠. 이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집사람과의 갈등이 자신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걸 보면 자신의 생존 문제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안다면 본능적으로 자네 집사람에게 집착을 보여야 상식이 아닐까? 파양에 대한 경험이나 선험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앞서 받은 파양에 대한 슬픔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자면 대화가 돼야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 답답하죠. 사실 아이를 기르고 못 기르고는 아빠에게 달린 게 아니라 엄마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 엄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테니까 아이를 키우고 못 키우는 결정권도 엄마한테 있을 것이고 저도 그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집사람이 끝까지 버텨줘야 할 텐데 지금 거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요. 아, 그 정도로 심각한가? 그렇다고 입양이 마냥 어렵고 실망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집사람이 다정다감한 성격이 못 되거든요. 아이에게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나 봐요. 다분히 제 생각입니다만 소장님 따님의 경우 굳이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아주 어린 영유아를 선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네 말처럼 경우에 따라 반응성 애착장애가 서로 필요하단 얘긴가? 그런 셈이죠. 저도 이번 일 때문에 유아 발달장애와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집사람에게도 권했지만 경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니까요. 석 과장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다. 와인바에 듬성듬성 켜있는 촛불이 하나씩 눈에 들어온다. 가볍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도 마음에 든다. 그동안 음악이 흐른다는 것을 왜 의식하지 못했을까?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던가? 어둠은 맞서 싸울수록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라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가슴에 작은 촛불을 켜라고. 그러다 석 과장은 깜짝 놀란다. 아이가 신호등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정처 없이 걷다가 석 과장과 마주하고서 해맑게 웃던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사, 얘기 좀 해요. 아내가 서재로 들어선다. 아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 아이를 입양한 이후로 아내가 얼굴에 한 번도 미소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르자 석 과장은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 오늘은 별일 없었어? 회사 일은 잘 돼? 광고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응, 그런 대로 잘 풀리고 있어. 오늘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어디 좀 다녀왔어. 아이를 놀이방에 맡겨? 적응을 잘 하던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더래. 어딜 갔다 왔는데? 왜? 내 말 끝까지 들어줘. 사실 입양기관에 갔다 왔어. 상담을 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으면 왜 이제야 왔느냐고 반문하더라고. 그쪽 말이 파양은 흔한 일이고 그 문제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대. 윤희의 경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금방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말에는 동의 못해. 미안하지만 당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해. 그쪽 말이 아이를 키우기가 고통스럽다면 포기하래. 그게 서로를 위해 좋다는 거야. 물론 나도 그쪽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내 잘못도 많아. 4살이나 먹은 아이가 이불과 옷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줌을 싸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잖아. 언젠가 당신하고 밖에 나갔다 온 후로
아이가 다시 오줌을 싸기 시작했거든. 당신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화가 나서 때렸다고 했잖아. 지금 그날 이후로 아이가 상당히 심각해. 잘 생각해봐. 아이가 당신한테도 냉담해졌어. 그 일이 아니더라도 상황은 심각해.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죄다 밖으로 쏟아내고 조금만 야단쳐도 하루 종일 울고 이제 자기 방에 처박혀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 텔레비전이나 틀어주면 밖으로 나올까? 당신이라면 저런 아이를 온종일 지켜봐야 하는 저런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 입양기관에 들렀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당신이랑 처음 간 커피숍도 가봤고, 당신이랑 처음 만난 우리 대학에도 가봤고, 그뿐이야. 그동안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 기도도 했었고, 틈만 나면 울면서 기도했지만 소용없더라고. 나 결심했어. 파양하기로. 당신이 내 결정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 당신도 포기할 거야. 석 과장은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른다. 내가 저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와 이혼하겠다는 거야? 맞아. 석 과장은 어금니를 지그시 깨문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난 이혼하지 않아. 그리고 저 아이도 포기 못해. 알겠어? 아내가 다시 말을 잇는다.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줘. 부탁이야. 나도 부탁 좀 하자.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도 가보고 카운슬러도 만나보고 그러자. 아이를 잘 키우는 책도 보면서 연구도 좀 하고 그러자. 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이제 당신 선택만 남았어. 야, 너 정말. 석 과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서재를 나가버린다. 그는 화가 치밀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손에 잡히는 책을 집어들고 책꽂이를 향해 힘껏 던진다. 책꽂이에 달린 유리창이 박살난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석 과장의 의식 속으로 간밤에 날카롭게 울리는 화재 경보음처럼 파고든다. 오, 핸드폰에서 모닝콜이 울린다. 석 과장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얼른 버튼을 눌러 소리를 잠재운다. 아내와 딸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 결과가 좋으면 제 아무리 부조리한 과정도 다 정당한 법일까? 석 과장의 기능성 음료 성공 신화가 알려지자 일단 모든 갈등은 봉합되었다. 아내도 남편의 성공이 나쁘지 않았는지 표정이 밝아지면서 먼저 말을 건네왔다. 딸아이 문제로 앙금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아내는 아이가 다시 침대로 건너와 잠잘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석 과장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었다.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아본다. 로션이거나 향수이거나 살냄새이거나 뭔가 얇게 흐르는 향기가 느껴진다. 그렇다고 강렬한 것도 아니었고 굳이 코를 바짝 들이대지 않고서야 맡을 수 없는 냄새다. 그는 다시 아이의 얼굴에 코를 들이댄다. 잠들기 전에 목욕을 한 탓인지 유아용 샴푸 냄새만 풍길 뿐 아이에게서는 특별히 다른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아이 특유의 살냄새나 젖비린내가 날 법도 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석 과장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이는 왜 아내를 거부하는 것일까? 파양의 후유증이 그렇게 깊었던 것일까? 석 과장이 양가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어제였다. 오전에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고 오후에는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부모님들은 단단히 화가 나셨고 아이와 융합하지 못하는 아내를 탓했다. 그러나 처갓집은 반대였다. 장모님은 아이의 성격을 문제 삼았고 입양을 준비할 때부터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석 과장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장모님은 읍소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손녀는 둘째치고 자신의 딸을 잃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장모님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아내의 성격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평소에 고집을 부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한 번 고집을 부리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석 과장이나 아내나 딸아이는 마찬가지였다. 일어났어요. 응, 아이 때문에 힘들지. 아이도 전처럼 막무가내는 아닌데 여전히 냉랭한 기분은 남아있어. 처음에 비하면 지금이 어디야. 그나마 습관이 들어버렸어. 그러나 저러나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술을 마셔대니 몸이 어디 버티겠어? 술주정을 하던가? 술주정이라기보다 기분이 많이 좋았나 봐. 아이하고 나한테 입을 맞추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내가 그랬나? 어머님이 홍삼을 보내오셨어. 오늘부터 그거 마시고 당분간 술 좀 끊어. 북엇국 끓여줄 테니까 오늘은 아침 먹고 가. 아냐, 늦었어. 회사에서 먹으면 돼. 당신 늘 그렇더라. 뭐가? 늦지도 않았는데 맨날 같은 말만 해. 아냐, 늦었어. 회사에서 먹으면 돼. 그러자 석 과장도 한마디 한다. 당신도 늘 그렇더라. 한 번도 끓여주지 않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해. 북엇국 끓여줄 테니까 오늘은 아침 먹고 가. 석 과장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켠다. 6. 석 과장의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진동한다. 석 과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낸다. 그는 폴더를 열고 액정 화면을 확인한 후 핸드폰을 든 채 조용히 일어나 와인바를 나선다. 응, 나야. 당신 많이 늦어? 왜? 나 심각해. 빨리 좀 와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하여간 늦지 않게 와줘. 나 지금 같아서는 돌아버리겠다고. 석 과장은 핸드폰을 끊고 영문을 알 수 없어 허둥거린다. 아이가 아픈 것일까? 아니면 아이가 다친 것일까? 그는 와인바로 다시 들어선다. 저 집에 일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석 과장이 양해를 구하자 조 소장은 순순히 응한다. 석 과장은 와인바를 빠져나와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잠시 망설인다. 아내의 모든 고민의 시작과 끝은 아이였다. 그는 마음이 급해지자 택시를 잡아탄다. 또 무슨 일일까? 한동안 잠잠하더니 아이와 무슨 갈등이 생긴 것일까? 회사 일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동안 집안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아내와의 대화도 쉽지 않았고 딸아이의 변화도 살펴보지 못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하다. 다만 아내가 거실 소파 위에 돌아누워 있을 뿐이다. 석 과장은 딸아이의 방문을 열어본다. 아이는 침대 위에 없다. 그는 안방에 문을 연다. 안방 침대 위에는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다. 그는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선다. 그때서야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다. 석 과장은 양복 윗도리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윤희는 잘 자는데?
아내는 대답 대신 턱으로 소파 옆에 간이 탁자를 가리킨다. 탁자 위에는 편지 봉투가 놓여 있다. 석 과장은 무릎걸음으로 걸어가 편지 봉투 속에 종이를 꺼낸다. 종이는 주민등록 등본이다. 가족란을 살펴보니 딸아이의 이름 옆에 아이의 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주민등록 번호까지 적혀 있다. 석 과장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입양한 아이의 친부모와 그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호적에 남게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지금 몰라서 물어? 호적에 저 아이 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저 아이가 크면 자기의 부모를 찾아 떠날 거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겠어? 저 아이가 뭐냐? 우리 아이지. 그리고 내 딸이고 내 자식인데 누구 맘대로 떠난다는 거야. 아내는 갑자기 입을 다문다. 석 과장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아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시선을 옮긴다. 딸아이가 안방문 앞에 서 있다. 석 과장과 아내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다. 7. 핸드폰에서 모닝콜이 울린다. 석 과장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얼른 버튼을 눌러 소리를 잠재운다. 아내는 새벽 늦게 잠들었는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 불행과 행복은 이것저것 사정을 봐주는 법도 없었고 순서를 가려서 오는 법도 없다. 불행이나 행복은 두서없이 오되 대개는 몰려서 오는 경우가 많다. 아내는 아이를 입양한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아이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있었고 계속 키우겠다는 확신도 갖지 못했다. 아이도 후퇴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아이는 비탄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병적으로 찾았고 주지 않으면 서너 시간도 좋게 울었고 석과장의 만류와 설득과 야단도 먹히지 않았다. 석과장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얼굴을 살핀다. 핸드폰 모닝콜 소리에 잠을 깬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소리나지 않게 안방을 나와 아이의 방으로 향한다. 아이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이다. 방문을 열자 아이도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다. 그는 아이의 침대로 다가가 얼굴에 코를 들이댄다. 순간 석 과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난다.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다. 석 과장은 무슨 냄새인지 알기 위해 다시 아이의 얼굴에 코를 갖다 댄다.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니 향수 냄새다. 향수 냄새는 아이의 얼굴에서만 나는 게 아니다. 아이의 목과 이불에서도 풍긴다. 왜 그 냄새가 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정체는 금방 밝혀졌다. 잠자는 아이의 손에 향수병이 들려 있다. 아내가 가끔 뿌리는 향수 샤넬 5번이다. 샤넬 5번은 향수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에르네스트 보이라는 사람이 북유럽에 머물면서 겪었던 백야의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라고 들었다. 석 과장은 아이가 향수를 뒤집어 쓴 까닭을 알 것 같다. 아이는 알고 있다. 석 과장이 틈만 나면 자신의 얼굴에 대고 냄새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이는 알고 있다. 자신의 양부모가 자신을 곧 파양하리란 것을. 더구나 아이는 알고 있다. 자신의 희망은 여전히 아빠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가끔씩 뿌리는 독한 향수 샤넬 5번을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다. 아내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다.
아이에 대한 양육은 거의 방목에 가까웠다. 보다 못해 장모님과 처제가 집에 드나드는 모양이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처제는 울면서 석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무래도 형부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런저런 생각이 들자 울음이 목을 때까지 차올랐지만 그러나 석과장은 울지 않았다. 석과장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에 들어선 그는 세면대로 다가가 물을 세게 튼다.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거울을 바라본다. 눈자위가 붉게 충혈된 사내가 거울 속에 서 있다. 아이도 인간인데 상처야 남겠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버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까진 없어요. 서로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양기관의 여자는 그렇게 말했다. 여자의 말에 석 과장은 어금니를 지그시 깨물었다. 그는 결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서류에 사인을 했고 입양할 부모가 나타나면 길면 한 달, 빠르면 일주일 안에 아이는 인계될 터였다. 아이와 보낸 넉 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때면 지구가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웠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아이의 말은 우주의 변화만큼이나 엄청난 것이었다. 당신 먼저 집에 가 있을래? 입양기관에서 나와 석 과장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말없이 눈으로 물었다. 아내의 눈자위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다. 사무실에 들렀다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아내는 머리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석 과장은 멀어져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다시 어금니를 사려 물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었다. 자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앞에 다시 선다면 앞으로도 아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석 과장은 생각했다. 석 과장은 회사에 전화를 넣어 월차를 신청한 후 곧바로 고향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었다. 그는 다시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거울을 바라본다. 눈자위가 붉게 충혈된 사내가 거울 속에 서 있다. 8. 늦은 점심을 먹으러 회사 식당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린다. 핸드폰을 늘 진동으로 해놓고 있었는데 깜빡 잊었던 모양이다. 폴더를 열고 액정 화면을 확인한 후 핸드폰을 받는다. 응, 나야. 윤희를 데려갈 양부모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어. 그래? 양부모는 의사 부부래. 일주일 후에 데려간다고 그랬어. 석 과장은 향수 샤넬 5번이 코 속을 파고드는 착각을 일으킨다. 갑자기 목을대가 뜨거워진다. 아내가 말을 잇는다. 당신 괜찮아? 그럼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괜찮다고는 했지만 아내의 말끝은 흔들린다. 핸드폰을 끊고 석 과장은 식당으로 가는 대신에 화장실로 들어선다. 그는 세면대로 다가가 물을 세게 튼다.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거울을 바라본다. 눈자위가 붉게 충혈된 사내가 거울 속에 서 있다. 그는 손바닥에 물을 담아 얼굴에 문지른다. 참으려 했으나 자꾸 목을 때가 뜨거워졌고 덩달아 콧날이 뜨거워진다. 그는 세게 코를 풀었고 눈자위가 붉어지도록 세수를 한다. 석 과장은 화장실을 나와 발길이 닿는 대로 걷는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개천을 걷던 장면이 떠오른다.
석 과장은 아이에게 말했었다. 아빠는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아빠는 널 절대 안 버려. 알겠어? 대답이 없는 아이에게 그는 말했었다. 왜 대답이 없어? 아빠는 죽을 때까지 윤이랑 살 거야. 알겠지? 나중에 아이는 말했었다. 엄마한테 냄새나. 엄마한테 냄새가 난다면서도 아내가 가끔씩 뿌리는 향수 샤넬 5번을 뒤집어 쓴 아이. 이제 그 아이를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눈을 들어 앞을 보니 어느새 연구소 앞이다. 그는 깜짝 놀라 돌아선다. 이거 봐, 석 과장. 날 만나러 온 게 아니었나? 마침 건물 입구에서 나오던 조 소장이 불러 세운다. 석 과장은 돌아서서 조 소장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한다. 아, 잠깐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군. 꼭 귀신에게 홀린 표정이야. 날씨도 좋은데 좀 걷지. 석 과장은 조 소장과 함께 걷기 시작한다. 조 소장은 절대로 먼저 말을 꺼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굳게 침묵을 지킨다. 석 과장도 달리 떠오르는 말이 없어서 묵묵히 걷기만 한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이윽고 석 과장이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연다.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양을 결정한 게로군. 그렇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사람이 의사 부부라는군요. 의사 부부라. 그나마 형편이 어렵지는 않겠군. 오늘 결정이 났나? 그렇습니다. 우울합니다. 좀 이르지만 나랑 낮술 한잔 할 텐가? 아,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감정이 격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감정이 좀 격해지면 어떤가? 예? 간혹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엄청나다고 처음부터 겁을 먹는 경우가 있네.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 술을 마셔서 누그러뜨리는 것도 괜찮아. 두려운 일도 조금씩 낮술을 마시듯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일은 마무리되면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할 걸세. 지금 자네는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낮술이 필요하네. 가서 마시게. 어이가 없어 석 과장은 쓴웃음을 흘린다. 전에 내가 딸아이 얘기를 했었지? 석 과장이 알겠다는 투로 머리를 끄덕거린다. 딸아이가 얼마 전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입양했다더군. 자네가 했던 말처럼 반응성 애착장애도 곧 나타날 테지. 그러겠죠. 축하드립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궁금한 게 있네. 좀 괜찮아진 것 같더니만 갑자기 상황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나? 제 등본과 후적에 아이 부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남는다는 것을 아내가 알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등본이나 후적에 아이의 흔적이 남는 것은 상황마다 다른 모양인데 아내는 견디지 못하겠답니다. 아이를 키워놓으면 생부모를 찾아 떠나버릴 거라고 믿는 모양이에요. 그럴 테지. 그런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키워놓으면 누구나 짝을 찾아 떠나간다네. 부모 곁에 남아있을 자식이 누가 있겠나. 내 딸아이도 꽤 명석해서 공부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사위놈을 만나더니 다 포기하고 말더구먼.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먼.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히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좀 편해지면 술 한잔 하세. 석 과장은 조 소장에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그가 걷는 방향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다. 9. 아이와 이별을 하는 날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5시쯤이다. 기획실과 마케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긴급 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간부급은 물론이고 실무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갈이다. 석 과장은 화가 치밀었으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석 과장이 화가 치민 것은 딸아이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석 과장이 전날 밤 아이에게 헤어져야 한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으나 아이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은근히 화가 치밀었던 것이었다. 아이를 인계하는 것은 아내와 장모님과 처제가 맡기로 했다. 석 과장은 애써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딸아이와 마주했다. 아이는 그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석 과장은 무슨 말이라도 할까 고민했으나 그만두었다. 오만정이 다 떨어져야 서로를 위해 좋은 셈이었다. 석 과장도 딸아이도 결국 서로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능성 음료의 원료인 히말라야 시다가 경쟁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비만 예방 기능이 완벽하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한 까닭에 석 과장은 허리를 숙인 채 회의실의 자리를 파고든다. 상황은 급박하다. 석 과장이 제안한 기능성 음료와 유사한 상품이 경쟁업체로부터 출시된 것이다. 더구나 비만 예방 기능이 완벽하게 추가되어 상당한 출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마케팅부 석 과장은 아직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김 이사가 던진 말이다. 석 과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제야 먹이를 발견한 짐승처럼 김 이사의 말이 튄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매출이 반으로 꺾이게 생겼는데 이런 전시 상황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입 다물고 몸으로 때우겠다 이 말씀이신가? 그런데 원료를 공급한다는 빌어먹을 사장놈은 왜 연락이 안 되는 건데? 이 새끼가 원료를 넘긴 게 분명해. 뭐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하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상황을 파악해보고. 석 과장은 문득 묘한 냄새가 코 속을 파고들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다. 냄새의 정체가 지금 풍기고 있는 것인지 딸아이와 헤어질 때 맡은 냄새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 냄새는 분명 향수였고 샤넬 5번이다. 향수를 만든 사람이 백야를 재현했다는 그 냄새.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석 과장은 저절로 목을 때가 뜨거워진다. 향수를 뿌렸다면 아이는 분명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다. 석 과장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친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석 과장의 반응에 놀라는 눈치다. 석 과장은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를 등 떠밀어낸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울음이 목을 때까지 차오른다. 그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친다. 석 과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일그러지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석 과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한다. 이봐, 석 과장.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애처럼 울면 되나? 오호, 다 큰 사람이 왜 저래? 석 과장이 눈을 뜬다. 병원 응급실이다. 회의가 어떻게 끝나는 줄도 모른 채 응급실로 실려온 셈이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오는 동안 내내 슬픈 짐승처럼 목 놓아온 기억밖에 없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고 아련한 향수 때문에 몸부림친 기억이 있다. 울다 지쳐 잠에 빠졌던가. 정신이 좀 드는가?
조 소장이다. 석 과장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조 소장은 그의 몸을 눌러 그대로 누워있게 한다. 그러게 낮술을 좀 마시라니까 말을 안 들어. 의사가 그러는데 안정을 좀 취하면 된다는군. 뭐가 좋은지 조 소장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아, 걱정할까봐 미리 얘기를 하지. 자네 핸드폰이 울어대서 내가 대신 받았는데 자네 장모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 자네 부인이 딸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더군. 내막이야 나는 모르겠고 병원이라니까 지금 달려오는 중일 텐데 내가 안심을 시켰어. 석 과장은 조 소장의 말을 들으며 눈가에 다시 눈물이 번지는 것을 느낀다. 어디선가 향수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다. 아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때마침 핸드폰의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